찍었던 게 소리가 안 입혀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1시 11분이네. 와, 아까 너무 설명 잘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설명을 잘했는데 와, 다 날아가 버렸네. 일단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 자, 갑시다. 자, 식민지 도시화. 요거 첫 페이지 펼쳐서 거기 도시화 나와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식민지 우리 도시화가 어떻게 이게 되는지 봅시다. 자, 요거 도시화 동그라미 하고, 도시화는 당시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전체적으로 공업화를 통해서 도시가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도시는 너네가 알아볼 수 있게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너무 집에서 쓰는 거 이거 싼 걸 샀더니 되게 잘 안 잡히는 거 열심히 일부러만 이렇게 좀 후게 적는 거 아닙니다. 싼 거 사서 그랬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거 체크를 하세요. 자, 특징 이거 체크하고 일제의 경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거 줄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도시의 모습이 좀 특징적인 게 있었죠. 이중도시 기억나죠? 그래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촌 그리고 남촌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에는 한옥마을 한국인 살고 그리고 밑에는 일본인이 살더라. 꽃맛집은 어디 있었습니까? 남촌에 있었죠. 그렇죠? 꽃맛집은 남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막민은 변두리 쪽으로 외곽 쪽으로 변두리에 토막민이 이쪽에 거주합니다. 이쪽에는 토막은 한옥마을 한국인 살고 그리고 밑에는 일본인이 살더라. 꽃맛집은 어디 있었습니까? 남촌에 있었죠. 그렇죠? 꽃맛집은 남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막민은 변두리 쪽으로 외곽 쪽으로 변두리에 토막민이 이쪽에 거주합니다. 이쪽에는 토막집을 짓고 여기 살고 있죠. 토막민. 그리고 이제 종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북촌에 있었죠. 북촌. 그 다음에 충무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남촌에 있었죠. 그래서 토막집 대표적인 게 충무로더라. 자, 그거는 선생님이 했으니까 따로 메모 안 하고 말로 할게. 자, 그리고 의생활의 변화 봅시다. 의생활의 1940년대 그래서 1937년에 중일전쟁 있고 나서 40년대부터는 37년 이후로 40년대부터는 전시체제가 더욱더 강화되죠. 그래서 40년대는 전체적으로 너네가 특히 이제 전시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37년은 중일전쟁이 워낙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국민복, 여기 이제 국민복이야. 국민복을 입고 여자는 몸빼바지를 입고 있다. 그래서 여자 몸빼바지를 입고 있는 거. 쌤도 지금 몸빼바지 입고 있거든. 고무줄이 있어서 참 편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시대 때 전시에 동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력을 더욱더 착취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그 노동의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일제가 강요를 하더라. 전쟁을 준비하면서 밑에 보면 여성의 취업이 더욱더 확대되겠죠. 확대되고 그 다음에 국방색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국민복을 입고 그 다음에 전투모에 요거 전투모입니다. 전투모에 막반을 차더라. 여자는 치마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쌤도 이제 수업할 때 치마를 잘 안 입고 그냥 바지를 자주 입는 거는 선생님의 그 몸매에 하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치마보다는 바지가 훨씬 더 판서할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바지 입고 하는 게 편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치마 일제가 여자가 치마 입는 것을 금지하고 몸빼라는 바지를 입도록 강요한 거가 어떤 이유인지 알겠죠? 그렇죠? 몸빼. 선생님 여기 글씨는 너네가 선생님 말하는 거 받아서 잘 적으세요. 여기 몸빼 있죠? 몸빼. 자, 그리고 이제 총독부는 뭐를 강요했느냐? 일제시대 때는 주로 너네 입는 옷을 생각해봐봐. 얘네들이 이제 전시동원을 하려고 하면 노동을 많이 공장에서든 뭐 부수물자를 만들든지 뭘로 하여튼 많이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흰색 옷을 입게 되면 쌤도 그래. 흰색 옷을 입으면 밥 먹을 때도 좀 조심스럽고 암만 해도 행동이 좀 많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나 뭐 판사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보면 여기다가 보드마카 뭐 빨간색 얼룩, 파란색 얼룩 이렇게 막 묻어 있고 이게 때가 잘 안 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흰색 옷을 잘 안 입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흰색 옷을 입으면 세탁을 하는 게 더 잦아지니까 그래서 색깔 있는 옷을 입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뭐에 맞춰져 있냐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노동력을 뽑아먹을 것이다. 그런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총독부는 흰색 옷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옷을 강요하게 됩니다. 색깔이 있는 옷을 강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빼바지를 입은 여자들이 요거 몸빼바지를 입은 여자 동네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인회고 요거는 다르게는 반상회는 선생님 설명했었죠. 그렇죠? 체하 단위가 동원시키는 체하 단위가 각 마을마다 애국반이고 그리고 그 반에서 모이는 그게 뭐라고 했노? 반상회라고 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여자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부인회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잡지에도 소개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세뇌지 세뇌. 자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 페이지로 넘기세요. 자, 요거를 한 페이지에 지면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자기 거의 점수를 받으세요. 최초의 철도 얘들아 무조건 뭐든지 최초는 다 중요해. 최초의 학교다 최초의 뭐다 최초는 무조건 한국사에서 최초는 다 자기게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철도는 바로 뭐다? 1899년에 만들어진 경인선이더라. 경인선. 요게 제일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러일전쟁과 관련된 철도 뭡니까? 경부선과 그리고 경의선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먼저 여기 경인선 최초의 철도부터 찾읍시다. 뭡니까? 나에 해당하죠. 그쵸? 그래서 서울과 그리고 이제 인천을 연결했던 요선, 요선이 경인선입니다. 경인선. 그래서 서울경자에다가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적는댔죠. 경인선. 이게 1899년. 이게 최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중요도가 있는 게 일단 경의선, 요 가가 경의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해당하는 거 요 부분은 뭡니까? 요 부분은 경부선이죠. 그렇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그 다음에 이제 호남평야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요거 호남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에서 서울까지 연결해주는 거. 요거는 경원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되는데 경인선은 꼭 알아야겠죠. 최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과 경부선. 이건 러일 전쟁과 관련돼 있더라. 그 정도 아시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근대사회 문화의 변화로 가는데 여기서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근호회가 좌우합작의 신간회의 여성 자매단체로서 여성 지위 향상과 관련 있는 단체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체크해 두시고 소년운동은 한국 써내기 검정시험 문제에서 간간히 등장하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평운동 요거는 좀 봅시다. 자,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랑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형이 저울을 뜻합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쓰던 저울 그래서 고기 무게를 달던 건데 그걸 어떻게 한다? 평평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했던 거죠. 저울은. 그러면 이제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하는 거고 그래서 백정 차별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여기 형평운동이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말살 통치와 이거 나오는데 한국식민화 정책 나옵니다. 3, 40년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거 줄 싹 다 치세요. 자, 국민학교 명칭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문송여백 그래서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말 사용 금지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정태진 인물 이야기 했었고 선생님이 그래서 여고생들이 그 예쁜 여고생들이 기차 안에서 막 수다 떨고 있는데 한국어로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어.
관공서에서는 우리말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였고 공식적인 데서는 우리말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기차 안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던 거를 이제 조선인 경찰이 듣고 여고생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가지고 치조라를 하던 도중에 정태진이라는 인물이 거론되고 뒷조사를 하다가 여기 딱 걸렸다고 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말을 모아가지고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고 하던 시도에서 이거 너네 애국운동 아니냐, 이것도 독립운동이다 해서 일본이 이제 그 관련된 인물을 검거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 성명을 강요를 하더라. 일본식 성명을 강요를 했다는 거. 상시 개명 이야기합니다. 협조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을 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해주시고, 와, 처음에 찍을 때 신나서 막 했는데 두 번째 하니까 좀 지겨워서 목소리 조금 가라앉네. 얘들아, 그래도 힘내서 끝까지 하자 우리. 자, 요거 일제 의도, 자원과 노동력 수탈,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화 정책, 요거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갑니까? 이거 뭐 에러가 생겼나? 그 다음 페이지에 요거 여기까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농촌진흥운동은 요번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중일전쟁 이후 요거 줄치고 다 줄쳐 다 줄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뭡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38년에 해당하죠. 그렇죠? 38년에 해당하고 뭐 결국은 싹 다 뜯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전쟁에 필요한 모든 거를. 그래서 지원병과 징병제, 학도 지원병 요거 쫙 있죠. 그렇죠? 구체적인 연도는 지원병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 자체가 뭐 때문에 있는 거고, 일제 침략 전쟁 확대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적 수탈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더라 하는 거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출제, 식량 공출제가 요게 전체적으로 요 연도에서 30, 40년대 그때 공출제가 나온다는 거 그걸로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국민정신 총동원운동 1938년 보시면 선생님이 국가총동원법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전부 다 큰 판은 뭐냐면 중일전쟁 1937년에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동원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쟁에 필요한 물자 수탈, 그 다음 인적 수탈 이게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계기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일전쟁부터 시작해서 1937년 그리고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 요거 있고, 그리고 요 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인적인 거, 물적인 거 다 수탈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병제, 징병제, 학도 지원병 요거는 구체적인 연도를 선생님 수업 시간 할 때는 했지만 요거는 그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게 이제 일제 침략 전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이제 인적 수탈과 관련된 정책이더라. 그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것까지 싹 다 물자는 어떻게 수탈해놨냐? 요때 요 시기에 이제 공출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39년에 공출제가 요게 이제 41년에 특히 이게 확대가 되거든. 그래서 공출제 실시가 39년부터 된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시대 때 요런 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필요했던 식량 공출,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분양비로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줄 서서 식량을 배급제로 우리는 받아가고, 우리가 생산해낸 거를 우리는 줄 서가지고 받아가는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금속류도 심지어 이제 전쟁에 필요한 금속류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학교에 있는 종까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숟가락 그런 것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냥 손으로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거 보시면 요거 잘 보라는 의미 별표 일단 2개 해놓을게요. 왜 별표하는지 알겠지? 자, 한번 읽어보자. 이거 뭡니까? 국민정신총동원이죠. 국민정신총동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1938년에 요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1938년에 국민정신총동원 요거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은 전부 다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거 중일전쟁 이후에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940년, 아까는 38년이었고 요거는 1940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더 업그레이드된 거, 총력을 다하라는 뜻에서 국민총력운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민총력운동이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큰 밑에 바로 마을 단위로 지포 단위로 만들어진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체하 단위가 애국반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체하 단위는 애국반이고 여기서 모임이 반상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전체가 다 요 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도도 좀 기억해 주세요. 38년, 40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 그리고 국민총력운동.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다? 전시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시동원 체제 구축이라고 적으시고, 결국은 이런 전시동원 체제는 수탈 체제 강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탈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국인을 계속 세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일본인화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수탈을 계속 강화시키라.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봅시다. 자, 강제징용 문제 나오죠. 요거는 너네 읽어만 보면 되지.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14, 19세, 16, 17 외우는 건 아닙니다. 한번 요런 거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거 소개했던 거고 기억을 하고, 요 부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 감이 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쉽게 냈으니까 외우지 말고 한번 읽어만 보세요.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일단 우리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잘못됐더라.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군대를 자발적으로 따라서 갔던 위안부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강제성이 가장 중요한데 종군이라는 뜻에는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면서 요 따오프요가 붙는 이유는 당시에 일본군들이 불렀던 용어라는 뜻에서 요 따오프요를 집어넣는다는 거. 그런 것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요거는 이제 1번, 2번 요거는 선생님이 서술형 2번 문제로 넣었나 1번 문제로 넣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거를 여러분들이 적을 때 서술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군더더기 없이 일단 보면 1228 박근혜 정부 때 1228 협상의 문제점을 협상의 형식 측면에서 적으라고 할 때 어떤 말만 들어가면 되냐면 일단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조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게 조약이 아니다.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조약의 형식이 아니고 단지 외교적 약속에 불과하다.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조약으로 가면 이게 권리와 의무를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이걸 설정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약속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다. 요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키워드로 조약의 형식이 아니다는 요 내용만 들어가도 요거는 점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요게 키워드고 조약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 아니면 이게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외교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그게 문제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적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 답이 되겠죠. 조약의 형식이 아니다. 형식상에서 어떤 잘못된 걸 가지느냐가 문제점. 위원회에서 합의의 내용에서의 측면은 요거는 참 교묘하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어디로 가냐면 그냥 군대가 관여한 것 같다. 근데 정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군에 관여
자체가 뭐다? 외교적 약속에 불과하다. 조약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내용상의 측면에는 군의 관여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거 살짝 교묘하게 뭐가 뒤로 물러선다.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체가 정부였잖아. 그렇지? 제일 최고 정부가 위에서 지시를 했을 텐데 그거를 싹 빼버리고 군대가 한 것 같은데 군의 관여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거를 회피한다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내려봅시다. 평화의 소년사. 요거도 선생님이 키워드 중심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요거는 뭡니까?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할머니들에 대한 추모입니다. 추모.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추모가 키워드.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추모다. 추모고. 그 다음에 이제 한복. 한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평소 소녀였을 때 당시에 평소 입고 있던 옷입니다. 그래서 소녀였던 당시에 평소 입고 있던 옷이다. 옷이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요게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싸구리를 사가지고 이거 잘 안 적혀. 그러니까 이게 필기가 선생님이 이걸로 이렇게 막 귀찮아서 흘려주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예쁘게 적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뜬 발 뒤꿈치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뭘 상징합니까? 불안정하다. 그래서 불안정한 당시의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하지 못해서 불안한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이란 많이 들어간 되고 잘려진 머리카락. 요거는 뭘 상징하냐면 강제성을 상징합니다. 요거는 강제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고 짤막짤막하게 키우기만 적어. 이거 너네가 이거 다 적는 거 자체도 대단한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 능력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바쁜 와중에도 학습 의욕도 대단하고 쌤이 오히려 너네한테 많이 배웁니다. 자, 그래서 무릎 위에 부러진 주먹의 의미. 요거는 뭘 상징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앞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면으로 일본 대사관 앞을 바라보면서 떨어져라 쳐다보는 그 눈빛과 그 다음에 이거 주먹진 거는 어떻게든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의지입니다. 해결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더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문제 해결 의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했던 거니까 선생님 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민족문화수호운동에서 일단 신민사관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일제가 신민사관을 만드는데 요거를 주체적으로 담당했던 기구를 만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자, 요게 조선사 편수회라는 거 적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왜 이런 걸 만든다? 계속 세뇌시키는 거야. 너네 열등한 애들이야. 너네는 어쩔 수 없는 애들이야. 우리가 잘못해서 너네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너네 자체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너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침략하고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애들이다. 너네는 자율적인 게 전혀 없는 애들이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체적 발전, 그 다음에 자율성 이런 거를 부정하면서 나타난 이론이 다율성론, 정체성론입니다. 각각 다른 것 주체.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구체적인 의미는 선생님이 요거는 노트 필기 참조. 노트 필기는 요거가 사실은 변별력을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트를 반드시 참조하고 여러분 더 입히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담당했던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 그럼 조선사 편수회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 밑에 거랑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이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응해서 우리 역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민족주의 사기입니다. 그렇죠? 시민사관에 대항하는 거야. 우리의 요게 일제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우리의 대응 독립운동이야. 그래서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역사를 연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족주의 사학은 뭘 상징을 하느냐? 우리 민족사를 연구했고 민족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뭐라고 한다? 그 사학 자체를 역사학 자체를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민족 정신을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데 민족 정신의 별칭이 국혼이라고 했던 거는 박은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박은식을 설명할 때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박은식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이야기하는 거다.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맨 처음에 1대 임시정부 1대에 뽑혔던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죠. 근데 이승만은 이제 권력의核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위임 통치론을 미국에 제기하고 그런 거를 신채호가 알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불같은 성격에 이 신채호가 주도를 해서 탄핵을 시키죠. 그리고 2대 대통령으로 들어서는 게 박은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 박은식이더라. 그리고 따로 메모에 눈에 좋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박은식은 어떤 책을 적었느냐? 자, 유명한 책이 나옵니다. 한국통사. 고통스러운 한국의 침략 과정의 그 역사를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통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나라는 형체다. 틀이다. 큰 틀. 나라는 형체고 그리고 역사는 그 안에 담겨진 정신과 같다. 그래서 역사는 정신이다. 선생님 미안. 예쁘게 못 적겠다. 이게 너무 안 좋네 이거. 나라는 형체다.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요 내용이 요 말이 나와 있는 게 바로 한국통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막 국내에서도 읽고 그리고 해외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읽고 어떻게든 이 책을 구해서 막 읽으니까 일본이 이제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애국심이 더 번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 자체 내에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국 통사가 계기가 돼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계기가 돼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우리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 계기적인 거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 통사 이후에 이제 일본이 시급해가지고 조선사 편수회로 이걸 대응을 하더라. 자,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반대 표시로 해볼게. 신채호 우리의 신채호 신채호 멋있죠, 그렇죠? 신채호는 선생님이 그때도 이야기했겠지만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판다. 신청은 거의 고대사 위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독사실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여족, 그러니까 부여에서 내려온 고구려에서 내려온 백제 그렇게 위주로 해서 부여족이 중국의 침략, 그러니까 외래족을 제압해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대사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신채호가 들어가면 됩니다. 고대사 연구 줄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상고사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그래서 나와 나가 아닌 거와의 투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비아와의 투쟁이다. 멋진 말입니다, 진짜.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넘어가면 조금 유튜브기 나와 왜 안 하면 또 다시 찍어야 되는 거야? 왜? 잠깐 얘들아 미안해 너네 바쁜데 여기 자꾸 빨리 진행이 안 되네. 자, 그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지금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나와요. 이 사람들 1세대다, 2세대다, 2세대다. 그래서 2세대라는 거 민족주의 사학자들 2세대라는 거 확인하시고 정인보. 자, 정인보는 특히 얼이라는 표현을 했고 민족 정신은 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일평은 뭘로 표현합니까? 문일평은 조선심. 그리고 안재홍은 민족 정기 이렇게 표현하죠. 외울 건 아니다. 정인보가 얼을 강조했다.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2세대들이 했던 그 운동, 그러니까 학술운동, 문화운동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학 운동이라. 그래서 조선스러운 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늘어오는데 이들이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뭐냐면 집중적으로 요거를 집중적으로 봤어. 그게 바로 실학입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나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지, 그치? 그런 것도 많이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를 높게 둔 거는 바로 뭐냐면 실학입니다. 실학. 그래서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조선학 운동이 나타나는데 특히 1934년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1934년에 나타납니다. 1934년에 30년대 중반에 조선학 운동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34년은 정약용이 서거한 지 99주년이 되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모를 해주세요. 조선학이라는 거는 이 조선학은 특히 상징적으로 실학을 의미하더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응하는 거, 그게 반박하는 거, 내재적 발전, 우리 자체 내에서 이미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을 대표하는 겁니다. 내재적 발전론 적으시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식민사학에 대응하는 거, 식민사학에 대응하는 거라고 적으세요. 식민사학에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정약용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다산이고 하나가 여유당입니다. 그래서 그 정약용이 여유당 전설을 쓰는데 그거를 다시 요때 재간행하는 거예요. 정약용이 썼던 그 책들을 정약용을 연구하면서 여유당 전설을 재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약용 연구라고 적으시고 여유당 전서가 재간행되더라. 여유당 전서 재간행. 그다음에 요거 자체는 지금 우리 민족의 주체성, 우리 민족 주체성이고 그다음에 고유성이고 우리 전통적인 거, 전통 사상 그리고 문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조선왕운동 100점을 높게 잡고 생긴 문제를 사상 그리고 문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조선왕운동 100점을 높게 잡고 생긴 문제를 냈으니까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거, 이제 요거는 자파 쪽에서, 자파 쪽에서, 요 1번까지만 자파고, 2번은 애매한 거지, 그치? 2번은 이루어져도 아닌 사람들이 역사는 좋아하는데, 일본한테 밉보이기는 싫고, 그래서 독립운동 한다고 얘가 잡혀가기는 싫고, 그래서 자기 생각은 넣지 않고, 객관적인 것만 추구하던 게 실증사학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1번의 사회경제사학부터 자파의 요 항목부터 먼저 들어갈게. 자, 그러면 사회경제사학은 백남훈 사회주의자입니다. 백남훈이 암만 자기 전공인 자파 계열에서 사회주의의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저술을 합니다. 책 이름도 외우세요. 조선사회경제사 외우시고 밑줄 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일본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한국 너네 뒤떨어진 애들이야. 너네 뒤떨어진 애들. 너네 되게 특수한 애들이야. 너네는 정치되어 있는 애들이고 너네는 발전할 수 없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 지네들은 무사가 있고 서양의 기사기금에 해당하는 무사가 있는데 너네는 없네. 너네는 중세가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중세 부재론을 계속해서 일본이 강조했죠. 우리한테.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남훈이 사회경제사학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인 정체성론, 정체돼 있다는 거, 우리가 정체돼 있다는 요거를 극복을 합니다. 정체성론을 극복을 하더라. 그래서 정체성론은 뭐냐? 요거는 같은 동의어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중세가 없다는 중세 부재론이고 또 다르게는 봉건사회, 중세가 봉건사회잖아. 그래서 봉건사회가 없다. 봉건사회 결여돼 있다. 결여론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요거를 극복을 한 거야. 극복을 요거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도 중세가 있다. 우리도 무사계급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다. 그렇지? 그 얘기로 극복을 해야겠지. 백남훈은 일본이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는데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일본의 입장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요거 전체 성론 자체. 그러니까 요거를 극복했다는 거야. 누가? 백남훈. 그래서 자, 우리도 똑같다. 우리 특수한 애들 아니다. 우리 뒤떨어진 애들 아니다. 우리도 보편적인 거랑 똑같다.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도 세계사적으로 발전하는 거 과정을 똑같이 걸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사의 보편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발전했다. 정치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를 누가 일단 백남훈이 있다는 거 저번에 생겼던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밑에 이제 국어 연구를 합시다. 자, 요거는 31년에 조선어학회에서 했던 거. 그래서 요거 한글 맞춤법 통이란 요거 퀴즈 할 때 선생님이 PPT를 잠깐 띄우면서 했었던 질문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1933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 만들어진 조선어학회에서 했던 한글 맞춤법 통이란이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도 요때 제정한 거. 그래서 서울말을 표준어로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펼쳐는 시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말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탄로가 나면서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너네 이거 독립운동하는 거네? 좋아. 그러면 너네 지금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 너네 치안유지법으로 잡아가야겠다. 그래서
요거가 관련이 있는 게 결국은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 적었어요. 요거는 1942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검거를 하더라. 그래서 치안유지법 적용해서 검거하면서 좀 희생된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최현배입니다. 그래서 최현배가 그때 이제 잡혀갖고 그런 것들 한번 스토리로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어학회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야 되나 얘들아? 국어 연구를 연도별로 그러니까 외울 건 없다. 쌤 흐름상 지금 이야기한다. 1907년에 주시경 선생님이 국문연구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모태가 되는 거지. 국문연구소를 만들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1921년에 뭘로 발전하냐면 그 제자들이 그 정신을 이어서 조선어 연구회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글의 날이 제정이 지금 현재 한글의 날이 이때 제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한글의 날이라 하지 않고 각야날이라고 했어. 각야날이 제정이 됩니다. 각야날이 제정이 돼. 그런데 이제 요 연구회보다 더 짱짱한 게 뭐라고 했냐 학회라고 했지. 학회가 더 체계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1년에는 학회더라. 21년에 연구회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발전상을 보면 이렇게 요 단계에서 요 단계 이렇게 넘어온 거야. 그러면 너네는 이제 문제 풀 때 조선어학회가 31년에 요 업적이 있다는 거 그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 어떤 거라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거의 모든 반 다 다뤘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요거 발표하고 요거 줄치고 그다음에 한국 독립다 기구까지만 줄치고 연도 줄치고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충칭의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발표하고 요거 줄치고 그다음에 한국 독립다 기구까지만 줄치고 연도 줄치고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충칭의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거 아니다 얘들아. 그냥 읽어보면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요거는 단독 출제죠. 그래서 요 사진 하나 기억해두고 한국광복군 사진이라는 거.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 일단 맨 먼저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광복군도 장제스의 돈으로 군 장비라든지 군복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갖췄거든. 그래서 일단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얘네들도 일본한테 시달리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항일전선,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전선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중국하고의 한중연합작전, 한국과 중국이 연합작전하는 걸 한국광복군이 합니다. 연합작전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적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심리전을 너무 잘하는 거야. 심리전을 뭐 일본을 잘하니까 막 약 올리고 그런 것도 더 잘했겠지. 심리전을 너무 잘 구사해가지고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막 대단한 얘기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적어봐봐. 항일전선. 항일전선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국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국광복군 그렇게 잘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한테 우리가 고를 해야겠다 해서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거의 비슷한 걸 하죠. 그렇죠. 그래서 포로신문도 하고 심리전도 구사하고 암호 해독도 하고 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광복군이 미국의 이제 OSS 부대 지금 CIA의 전신이 되는 OSS 부대랑 일단 국내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모든 계획을 다 짰는데 그게 너무 시기를 늦게 잡았더라. 계획을 8월 20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계획이 취소되고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인도 미얀마 전선 체크하시고 대일선전 체크하시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종사령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청천이라고 했죠. 시청천. 자,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의 또 한 인물 기억해 둡시다. 봉봉 어떤 봉? 두봉. 자, 김두봉은 독특한 이력이라고 했죠. 민족주의자면서도 또 사회주의자. 나중에 사회주의자로 탈바꿈하죠. 그래서 민족주의자였을 때는 어떤 걸 했다? 한글 학자로서 그치 요거 활약을 했고 사회주의자로서는 조선의용군도 만들고 그리고 북한 초기 정권에서 1인자였죠. 맨 처음에 기반을 닦았던 게 김두봉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아까 남용한 거 불안하니까 한번 시급하고 초반에 진짜 맨 처음 찍을 때 너무 잘 찍었는데 완전 압축적으로 하면서 진짜
붙이시고 나머지 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 그다음에 이제 연합군의 독립 약속. 그래서 이제 카이로 회담선이 중요하댔어.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뭘 최초로 한국 독립 약속. 요거 적으세요. 한국 독립 약속. 이게 가능했던 게 장제 스토콘이라고 했죠.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는 미국, 영국, 중국이 들어갑니다. 미국, 영국, 중국. 자, 근데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찝찝한 구석은 하나 있었죠. 뭡니까?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킨다 하는 요 구절. 즉 즉각 독립이 아니라는 거. 적당한 시기 메모하시고. 아, 아깝다. 왜 강국이 이제 우리가 8월 20일로 잡는 바람에 연합국의 승리가 우리의 강국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면서 연합국이 그래서 특히나 소련 그리고 미국이 한국 독립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각각 남한에서는 미군정 그리고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이 바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요거는 서술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서술형. 그래서 상균주의를 정치 경제 요 교육적인 면에서 적으면 정치적인 건 보통선거 요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 국가가 관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대토지의 국유화 그렇게 적으면 되고 무상 의무 교육이 이렇게 요거 적으시고 그다음 건 그냥 읽어놔 외우지 말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방정국으로 넘어갑시다. 해방정국에서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원리가 조금 아픈 부분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이 이렇게 미국과 그다음 소련이 맞짱 뜨는 요 시기가 냉전 체제입니다. 그렇죠? 냉전 체제. 냉전 체제인데 냉전 체제를 대표하는 독트린 선언이 있어. 그래서 그 선언이 바로 몇 년도인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는 트루먼 독트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뭐라고 선언하냐면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나라는 자기네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 반란이 있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너무 팽창하면 결국 패싸움이에요. 패싸움. 자기 편이 많을수록 패싸움에서 이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본주의 진영에서. 마찬가지 소련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냉전을 상징하는 거. 이건 1947년 3월에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를 하더라는 거. 그거 메모해 두시고 요거는 읽어보면 되는데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 자, 요거 별표 3개. 자, 요거는 단독 출제로 하나 그리고 엮여서 문제 하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거 지금 아직까지도 항상 뉴스에서 세계 같이 이야기하거든.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는 이웃을 잘못 만나. 일본은 이웃을 너무 잘 만났어. 그래서 일본은 대한민국을 옆에 이웃 국가로 두면서 얘들은 진짜 완전 정말 위기 상황에서 계속 얘네들은 오히려 우리 덕분에 우리를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고 그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지금 그러면 이 또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애들이 또 이런 식으로 시비 걸고 시비 털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약간 이거 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거 아니야 하고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러면 내 꼬봉을 하나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묶어놨던 걸 풀어줍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돼요. 처음에는 전범국이라고 해서 일본을 꽁꽁 묶어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웃 바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그러면 이제 방공 파트너로서 군사적인 파트너,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일본을 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요거 별표를 하세요. 목소리 왜 이렇게 가지? 자, 평화헌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러면 평화헌법 정신을 유지하기 바란다. 자, 요 지문이죠. 요 지문 한번 봐봐. 자, 구조항. 이게 이제 평화헌법 구조항이 제일 핵심적인 건데 여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한다, 포기한다. 그래서 전쟁은 앞으로 이제 전쟁 포기각서에 이게 전쟁 포기각서입니다. 전쟁 포기각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헌법을 뭐라고 하노? 평화헌법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하면 가장 핵심적인 걸 잘 찔러야 되는데 핵심적인 건 평화헌법에서 연도는 핵심적이야. 연도를 알아야지만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러면 평화헌법은 몇 년이냐? 1946년에 평화헌법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 46년 연도는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럼 왜 평화헌법이 나타나느냐? 얘들아, 일본이 언제 패망합니까? 언제 한국선언을 하노? 1945년 8월 15일 한국선언하죠. 무조건 한국. 그래서 얘네들이 전범국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나 GHQ의 압력으로 앞으로는 전쟁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치 학생부에서 문제 일으킨 애들이 와가지고 반성문 쓰듯이 얘네들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력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면 평화헌법이. 그래서 요거의 계기가 되는 게 일단 1946년을 외우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위에다 적으세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종전 후에 전쟁 이후에 요게 평화헌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반성문이야, 반성문.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선생님이 독특한 나라라고 했잖아. 그냥 천황이 난 사실 인간이에요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너무 정신적 충격에 멘붕이 와가지고 막 자살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천황의 지위를 이때 정합니다. 천황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황의 지위는 그냥 상징적인 걸로 일본에서 완전 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일본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천황의 지위를 그냥 상징적인 지위로 갑자기 높으시고 이렇게 크죠. 상징적인 지위로 이렇게 둡니다. 상징적인 지위로 이제 평화헌법 내용 안에 들어있어. 그다음 평화헌법 내용의 또 핵심적인 건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뒀느냐? 그래서 모든 걸 천황이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주된 권리.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한테 있다. 그래서 주권 재민.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주권 재민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황의 지위는 상징적이다 하는 용어를 집어넣습니다. 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평화주의죠. 평화주의. 전쟁을 포기한다는 평화주의랑 관련이 있다는 거. 전쟁 포기 여기 있는 거 발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시다. 자, 자, 안 움직여.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저것도 연도를 외우세요. 요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주요한 내용 사항인데 요거 연도 1951년입니다. 1951년은 이 근처에 어떤 사건 큰 게 있노? 6.25 전쟁 1950년에 터지죠. 1950년 6.25 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그 계기로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1950년 6.25 전쟁 그게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또 이제 일본이 기사 희생한 대표적인 겁니다. 6.25 전쟁으로 얘들이 살아남죠, 그렇죠? 미국이 살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주권 회복, 일본의 이래 주권 회복이라 적고 국제사회에 이제 복귀합니다. 국제사가 했던 거다. 국제사회에 다시 짠 하고 나타나게 된 거야.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문장, 뭐를 굳이 안 적었다?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로비를 많이 받았던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연합국을 대표해서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지금 뭐를 빼버립니까? 로비를 많이 받아보니까 미국 놈들이랄까? 네, 미국 놈들이 여기다 뭐를 빼버려? 일본의 요금이 독도를 빼버렸어. 그래서 여기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뭘 주장하는 일본 독도 우리 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요 조항 때문에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게 있어.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지가 전쟁하는 와중에서 지네들이 얻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지꼬봉으로 삼기 위해서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얘가 너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경제적인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 근데 전범국이라고 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던 대가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나라 연합국 세력들한테 그 전쟁터에서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뭐 얘네들이 뭐 산업시설을 폭격을 가해가지고 산업시설이 다 무너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해버리면 일본은 그럼 또 한 번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쪼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또 미국 입장에서 키워주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야. 일본한테. 나머지 연합국한테 야 너네 좀 이해해라. 너 이거 너무 다 받으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냥 포기해. 전쟁 배상금으로 받는 거 그냥 그 청구권 그냥 포기해 하고 강요를 해서 연합국으로부터 배상 청구권이 사실상 포기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다수 연합국이 배상 청구권을 사실상은 포기하게 합니다. 이거 진짜 큰 거다 얘들아. 와 진짜 이 나라 진짜 운 좋지 그치? 자 그리고 요건 뭐가 들어가겠노? 6.25 전쟁이 들어가겠지. 쌤이 설명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봐봐. 연합국을 대표해서 미국이 일본하고 맺었던 조약이 이거라고 한다면 사실상 일본이 제일 잘못했던 나라 두 개를 꼽는다고 하면 당연히 피해를 봤던 한국과 그다음 난징 폐학살 피해를 봤던 중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피해 당사국이었던 한국과 중국은 초청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조약 체결에 참가하지 못해. 요거 그다음에 또 요거는 일단 일본 국민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주요 내용이니까 요거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동아시아에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반공 기준으로 만드는 그거지 그치? 근데 조금 안보조약이 따로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이. 그래서 미일 안보조약에서 군사동맹을 맺어 미국과 일본이 미일 안보조약에서. 그래서 오키나와에 가면 이제 뭐라고 했노? 한쪽에서는 스테이크가 되게 싸게 팔고 한쪽에서는 회를 먹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중국 글자가 적혀있는 티를 판댔지. 그 한쪽에서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요때 이제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들어오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미일 안보조약이 미일 군사동맹과 관련이 있는데 시기가 같으니까 조금 착각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하고 별도입니다. 별도. 이거랑 다른 거야. 이 두 개는 다른 조약입니다. 따로. 자 그리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재판으로 넘어갈게. 선생님이 도쿄재판을 따로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켰네. 3번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도쿄재판. 선생님이 그때도 이야기했겠지만 너네 역사를 보는 건 일단 인과관계랑 형성되는 건 주의 깊게 보고 최초의 학교, 최초의 철도 등등등 그런 것들. 최초는 상당히 의미가 큰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최초니까. 그래서 최초와 관련된 건 무조건 암기해. 한국사문의 공정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냐 회담이 나왔다, 뭐 조약이 나왔다, 뭐가 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열린 지역 이름을 개최된 거, 열린 지역 이름을 반드시 앞에다 잘 적습니다. 그러면 도쿄재판이라고 하면 도쿄 지역에서 열렸다는 거, 도쿄에서 개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니른베르크에서 개최됐다. 독일의 니른베르크 도시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니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거고 도쿄재판은 도쿄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도쿄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1946년에 시작해서 이제 사형 집행이 확실하게 된 거는 48년에 도저히 히데키를 사형 집행하는 건 48년인데 일단 요 재판은 전범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자아 비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일본에서 그때 도저히 히데키는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지. 진주만 공습했는데 미국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사형시키지. 그렇지? 사형시키는데 그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 도저히 히데키 사형.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상 제일 중요한 천황이 이때 회부가 돼야 돼. 재판이 회부가 돼서 천황을 처벌을 하고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히로히토 천황. 당시에 이제 히로히토 천황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거. 히로히토 천황한테는 면죄부를 준다는 거. 그래서 회부되지 않다는 거. 회부되지 않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그래서 선생님이 히로히토 천황은 이때 처벌이 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는다. 자 갑시다. 자 잠깐만. 너무 좀 오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했던 걸 또 하니까 내가 지겨워가지고 좀 많이 오버하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술 먹고 이렇게 찍는 거 아니다 알겠지? 오해하지 마.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광목과 미소 분정. 광목과 미소 분정으로 넘어갈게.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요지도 나온다고 했죠, 선생님이. 요지도. 자, 가나 다 각각 기억하시고 핵심 인물 기억합니다. 자, 투김과 그 다음에 인력. 자, 얘들아, 김. 그러면 우리 두봉오빠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는 부분에 선생님 설명이 충분히 들어갔고 김구 선생님을 조금 자세히 봅시다. 김구 선생님은 단독 출제가 됐는데 그거는 이따가 선생님 정리한 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일단 요쪽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선생님 말로 빨리 하고 넘어갈게. 일단 지금 충칭과 요 서울은 두 개 다 미국이 정부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미국이 정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8월 달에 해방이 됐는데도 실제로 이 임시정부 개인 자격으로 개인 티켓팅으로 해서 각자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들어올 때는 10월 말부터 11월 정도 돼서야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성에 있었던 조선인민공화국 역시 미국이 정부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미국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령, 인력 중요하죠. 그렇죠? 인력 그러니까 여시를 쌤이 잘 기억하라는 거야. 용령은 국내에서 가장 고물급 인사였고 그래서 누가 이제 컨택을 합니까? 엔도 정무총감이 직접 와가지고 딜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3개월간의 식량 확보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는 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그거 한번 기억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됐다. 자, 그 다음에 미소분정 갑시다. 미소분정. 요거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미소분정 갑시다. 미소분정. 요거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설명한 바는 그래, 조금 그렇지 이해하기가 쉽고 설명 안 한 바는 좀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설명 안 한 바는 선생님 영상을 이 부분을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다시 찍어서 그 반만 따로 또 뿌릴게. 이건 전체 공용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을 찍어주는 용도로 뽑고 나머지는 안 한 바는 이해용으로 따로 만들 테니까 일단 이거는 체크 다 합시다.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아직 설명 안 들어간 바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 들어갈 때 당황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게. 자 가자. 미소 군정이 실시되는데 일단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자 또다시 기사에 되는 독특한 인간들이 있죠. 바로 친일파. 그래서 그 친일파가 만든 정당이 무슨 정당이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한민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군정에서 실제적으로 여당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미군정 하에서 여당 역할을 한 게 미군정에서 여당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냐면 한민당, 한국민주당을 줄여서 선생님이 한민당이라고 한댔죠.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한댔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친일 지주, 친일 자본가란 말이야. 그래서 요 한민당은 송진우, 그 다음에 김성수 그런 애들이 만들어냈지. 얘들은 이런 거야. 딱 그 시기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 그리고 미군정 하에서는 친미파. 그러면서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반공주사로 분갑을 합니다. 그래서 반공주의자로 거듭 되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의 행로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래서 한민당이 미군정에서 얘네들 여당 역할을 하자. 미군정한테 잘 보이면서 미군정도 얘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요거 줄치세요. 자, 미군정이 직접 통치로 가고 대한민국에서 야 내가 더 내 말고는 나머지는 무릎 꿇어 그거야. 나머지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말만 들어. 그거 내가 더 국민이야. 그리고 친일 관료 경찰을 기용하더라. 왜? 그대로 조선총독부에서 행정체제 우리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거 하나 줄치세요. 줄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이거 대한민국이 여기서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 역시 내가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나의 또 발표하고 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삼상회에 줄여서 1945년 12월 끝 무렵에 여기 나타나죠.
알겠죠, 그렇죠? 자, 요거는 한반도 문제, 그러니까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소입니다. 누구누구가 만나냐면 이 3국은 미국, 영국, 소련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영소가 근데 왜 선생님 왜 중국은 안 들어가? 중국은 내전 중이면 정신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국, 영국, 소련이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서를 여기서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얘들이 결의를 했냐? 얘들 좀 한국은 뒤떨어져 있다. 지금 너무 일제시대 때 강압적으로 짓밟혀 있던 애들이라서 얘들이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얘네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게 신탁통치라고 했죠. 그래서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를 인신민주주의 정부를 한국에 수립하는데 훈련을 시키고 나서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구상한다는 거야.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얘네들한테만 맞고 그냥 믿고 맡기기는 조금 좀 그러네. 그래서 양대 진영에서 대표할 수 있는 세력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요거를 지도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단독 출제니까 어떤 내용들이 이때 나타나는지 그거는 외워. 이거는 뭐 문제 나온다고 하는데 얘들아 대놓고 나오는 건데 안 보고 간다는 거는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알았어요. 그다음 한번 넘어가. 설마 이거마저 딱 이 녹화가 만약에 중단에 녹화가 안 돼 있거나 뭐 이상하게 그러네. 이거 녹화는 일단 되고 있는 거 맞겠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나 이거 한 테고 끊고 그 다음 넘어갈까? 아니지. 확인을 빨리 하자. 자, 그래서 요거 자익은 처음에는 반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찬탁으로 넘어선다는 거. 반탁, 찬탁이란 말을 애들이 잘 모르는데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반탁이고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게 찬탁입니다. 그래서 요거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동아일보에서 반대로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미국의 우즈벨트가 사실은 우리한테 더 나쁜 놈이라고. 요때 당시에 미국의 우즈벨트는 최고 20년에서 10년까지 잡았단 말이야. 신탁 통치 기간을. 그런데 동아일보는 암만 해도 얘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 많이 몰려있지. 뭐 송진우, 김성수 그런 애들이 사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보를 때리는데 반대로 오보를 때리는 거야. 스탈린한테 오히려 뒤로 씌우는 거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거.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동아일보의 오보입니다. 잘못된 보도. 자, 그러니까 미국이 스탈린이 사실 한 짓을 미국의 루즈벨트 선생님 잠깐 많이 보였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가 한 짓을 지금 소련의 스탈린이 한 걸로 완전 반대로 바꿔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좌익들 우익들 그러면서 찌르고 먹고 싸우는데 이게 더 부각이 됩니다. 더 싸움이 더 격렬하게 커지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지금 포고령 지금 요 내용도 보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 한반도 내가 독립 해방을 맞이했으나 즉각적인 독립은 아니고 자주적인 독립이 안 되고 미소 군정이 실시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제는 물러난 자리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점령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3패선을 긋고 우리의 분단을 주도했다. 그걸 알 수 있겠죠. 이 포고령을 통해서 그리고 오보라는 거 포고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점령자로 일본이 물러나고서 새로운 점령자로 누가 나타나다? 미소가. 그리고 미소가 못 꺼버리는 3패선 꺼고 그런 것도 있지. 그거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들고 알아봐도 있는데 다른 질문은 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다 시험 문제로 살렸는데 요거는 실제로 넣었다가 내가 맨 마지막 유형 문제를 냈던 것 같아. 근데 한 번만 정리를 쭉 하자 얘들아. 와 여기까지 오 거의 다 해가네 이제. 이게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한번 끊고 할까? 아이고야 이게 그냥 이거 정리를 할까 말까? 이거 정리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문제 나오는 거 이해용보다는 너네 빨리 암기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것부터 집어서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 이승만의 전국방. 이승만이 전라도 어디로 내려갔다? 정읍 지역에 내려갔다. 정읍 지역에 내려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저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한반도 내 이제 정부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은 이게 휴게 돼버리거든. 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남한만 단독 정부하면 되지. 뭘 굳이 북한까지 다 끼우냐.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게 이제 단독적으로 수립론. 그래서 이승만은 뭘 요구했다? 남북한 통일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남한만 해야지 지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얘는 그냥 단독 정부를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부 발언은 단독 정부 수립론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설명한 반도 많고 아직 안 한 반도 몇 반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요거 남북협상 요거 일단 발표해봐봐. 일단 급하니까 먼저 끝까지 다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 보충 설명은 따로 찍을게. 자 요 지문 기억해 두세요. 유명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야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친일파 관련되는 거 친일파 청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와 그 다음 여기 입장이 틀리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 정부가 서로 이념이 다른 남한하고 북한이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더 이상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못 본다. 그냥 따로따로 만들자. 단독 정부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정부 수립을 통일정부로 갈 것이냐. 통일정부. 그래서 요거는 남한하고 북한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거고 단독 정부는 각각 하나씩. 그래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두 개의 정부로 만드는 거. 그래서 요 입장에 들어선 거는 이승만이죠. 그렇죠? 지가 대통령 되기가 이게 더 유리하니까. 그래도 야 안돼 너네 어떻게 이건 정말 말이 안돼.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는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 민족인데 또 이렇게 분단이 되느냐. 미국과 소련이 이끌어놓은 이 38선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분단선언으로 영원히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이렇게 정부를 수립하느냐. 결국은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실제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 38선을 이게 꺼진 거를 요거를 일단은 어떻게든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38선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내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요 부분 잠깐 편집해야겠다. 이게 또 약간 목소리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자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자 부천 안위를 위해서 야 이거 약간 진짜 디스하지 그치? 누구 디스하는 거? 부천 안위를 위해서 일신의 부천 안위를 위해서 이거 누구 디스하는 거? 누구 디스하는 겁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거 누구 디스하는 겁니까? 이승만 디스한다는 느낌이 들지 그지? 김구 선생님도 상당히 그 이제 그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여튼 정치를 할 정도면 언어적인 그런 것도 좀 바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잘 표현하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런 거 필요한 거야. 자 봐봐. 그래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보고 통일정부를 주장하는 거야. 김구 선생님은 통일정부. 그러면 얘들아 통일정부를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안 돼가지고 1948년에 5월 10일 날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이때 김구 선생님이 가겠나 안 가겠나 안 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 단독으로 단선 요걸 단선이라고 해. 단독 선거 총선거 날에 5월 10일 날 있었던 총선거 날에 불참하십니다. 누가? 김구 선생님.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렇게 김구 선생님은 불참한다는 거. 요거는 선생님 시험 지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자 통일정부를 주장했다. 김구 선생님은. 그리고 50 총선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못 본다. 그래서 불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얍삽이 이승만은 어떻게 합니까? 어우씨 지금 미소공동위원회 휴회돼가지고 언제 열릴지 몰라. 만약에 기다릴 수 없어. 가능한 거 어떻게
정읍에 내려가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읍 발언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을 정리하자면 이승만 다른 색깔로 해야지. 얘들아 조금 그거 그리고 우리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할게. 자 일단 좀 진하게 할거. 김구 파트 요까지 총선거에 불참하더라. 불참 외우시고 통일정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오버하는 의미로 자, 그 다음에 정읍발언을 했던 우리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단독정부. 일단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고 실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됐지, 그치? 그리고 이제 50총선거 5월 10일에 있었던 총선거에 당연히 찬성하겠죠, 그쵸? 그래서 50총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석했던 거는 누구겠노? 생각해봐. 누굴까? 한민당하고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걔네들 들어갔겠지, 그치?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반은 선생님 아직 지도를 안 나간 말이야. 근데 일단은 요거 그냥 외워. 일단 나중에 선생님 보충해 오면 다시 찍을게. 단독정부를 수립을 했고 그리고 50총선거에 찬성해서 참석을 합니다. 50총선거에 이승만은 당연히 참석하겠지, 그치? 그리고 참석했던 당은 한민당하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겠지, 그치? 알겠지? 그러면 불참은 누가 했을까? 불참은 김구호랑 김규식이 했겠지, 그치?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려 했던 그 세력들은 불참이야. 맞죠? 남북 협상을 했던 애들은 안 갈 거 아니야. 삐져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또 안 넘어간다. 아 진짜 또 정신 나오게 하네. 미안해 얘들아.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오늘 영 장비빨이 안 맞네. 장비빨이. 자 갑시다. 자 요거 누가 들어갈까요? 요거는 김구가 들어가죠. 외우는 게 아니라 얘들아 연도 외울 거 없어. 그냥 그렇구나. 그렇지. 본명은 김창수구나. 뭐가 대본이구나. 그리고 신유의 효는 대박이 됐구나. 동학의 가다마시기도 했구나. 그리고 민비를 죽였던 그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을 그 낭인들 있지? 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투명을 손을 때려잡죠. 그쵸? 때려잡고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거 내가 죽였다 하는 걸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유일히 사라집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잡혀가지고 사형 집행까지 딱 되는 몇 분 전에 이게 이제 거기서 그쪽으로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스토리 너네 저기 어렸을 때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알잖아, 그치? 그거는 그냥 몰라도 되고 일단 지금 선생님 줄 끊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한인회단 결성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교장에서 이곳에 하더라. 아마 이 안도희 그 이후에는 안도희가 총그 네발에 유청을 듣고 결국은 김 선생님이 총을 맞고 돌아가시는데 아마 배후에 이승만을 추정을 하고 배후에 미군정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그랬으니까 자 갑시다. 워낙 정치적인 테러가 많았어. 자 그다음에 요거 3번 있지? 아이씨 할까? 이거 어술 마지막 서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친일파 정상 문제 그게 또 논쟁이라고 했지. 근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그때 국회 그 국회가 이제 재헌 국회거든. 재헌 국회가 이 국회에서는 대부분 당선이 누가 됐냐면 독립운동가가 당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면 뭐부터 일단 하기로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법을 만들었겠지, 그치? 그게 바로 반민법입니다. 재헌국회에서 만든 거. 왜? 독립운동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반민법을 만들고 이들 중심으로 반민특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표적인 친일파, 최린, 노덕술,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 박흥식 그런 애들 막 잡아가두거든. 그래서 이때 반민특위가 구성된다는 거.
요거는 전부 다 반민특위 구성. 재홍국회가 한 일이야. 재홍국회.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일 많이 했어. 자, 독립운동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은 불만이었던 거야. 왜? 자기를 지지해주는 기반은 바로 누구다? 친일파. 근데 친일파를 잡아가두면 지지 기반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든 방해 공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자, 요거 시험 문제 그대로다. 여러분들이 요거 답을 적으시려고 하면 명칭 일단 뭡니까? 이 기구의 명칭 한번 읽어볼까? 일제에 협력한 고수들을 속속 체포하고 있는 기구의 활동은 자 이거 뭐다?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인데 괜히 막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뭐 이상하게 막 적느니 그냥 반민특위라고 적어도 점수를 인정하니까 이 말로도 많이 줄여서 많이 쓰니까 반민특위로 놓고 안 적어. 괜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쓰다가 막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적지 말고 반민특위. 자 가의 명칭은 반민특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흥식, 최린, 노독순 이런 애들 잡아갔지? 잡아가서 이게 실패하게 된 원인은 근데 이제 왜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느냐. 이승만이 방해했다니까.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이승만 자체는 지금 친일파 청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는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공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철저하게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방어하는 그게 더 우선이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눈치를 봤단 말이야. 그래야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적으세요. 반공을 우선시하는 이승만 정권의 방해공작이 있어서 결국은 이 친일파 청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잡아갔던 애들 거의 다 풀려나. 두 번째, 이승만이 또 어떻게 했느냐? 친일파라고 규정한 그 범위를 축소시켜. 이 정도는 친일파로 넣으면 안 돼 하고 범위를 축소시키고 처벌 기한도 뭐 예를 들어서 2년에서 1년을 축소시킨다든지. 그래서 친일파 처벌 기한을 축소시킵니다. 처벌하는 그 기한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반민특위를 구성했잖아. 근데 이들한테 뭘 하냐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기의 반대 세력은 이때 당시는 독재정권에서 무조건 뭘로 몰아버리냐면 제 공산당이다. 제 뭔가 공산당하고 내통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잡아가거든요. 알겠지? 반대 세력은. 그래서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을 당시에 재헌국회의원들 반민특위를 구성했던 재헌국회의원들을 뿌락지 간첩이라고 간첩짭새라고 하는 뿌락지라고 해서 잡아가게끔 합니다. 이게 국회 뿌락지 사건이에요. 요 말만 들어가도 인정해 준다. 두 가지만 적으면 되니까 선생님이 한 4가지 정도 적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만 외울 수 있는 것만 2가지 적으면 돼. 그래서 요 내용 자체는 반민특위 국회의원을 어떻게 합니까? 공산당과 내통했다. 저 공산당과 연결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짓 하는 거 아니야? 공산당과 내통한 혐의로 몰아서 몰고 연행합니다. 연행해서 잡아가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국회 불합치 사건이야. 정말 짜증나지, 그치? 이거 이야기하면서 화가 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자, 노독술이 잡혔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노독술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설명을 이렇게 다시 할게. 노독술이 실제로 잡혔을 때,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야, 왜 잡아가? 하면서 특별 담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독술이 자기한테 그 존재감이 크면, 특별 담화를 대통령이 직접 하냐. 그래서, 노독술과 같은 친일 경찰을 옹호를 하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특별 담화 발표. 그래서 야 이렇게 경력 있는 이런 공산당원을 잘 잡아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김원봉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노독술 김원봉한테 빨갱이 새끼하고 침뱉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 애를 잡아가면 우리나라 잘못하면 전부 다 빨갛게 물든다. 너네 왜 이러는 건데? 이러지 마. 그 얘기야, 특별담화가. 그래서 노독술 체포되자마자 바로 특별담화 발표하면서 경찰들 잡아가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경력 있는 경찰들 잡아가지 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특별담화 발표. 노독술 체포 이후에 특별담화. 노독술 체포 이후에 특별담화 발표. 이 중에서
다음에 넘어갈게. 넘어가자 제발.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가자. 오케이. 자 이승만 정권의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자 요 신문 한번 봅시다. 이 대통령 하야결식. 오케이 이제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왜 내려오게 됐다? 4.19 혁명이 일어났어. 왜 4.19 혁명이 일어났다? 선생님이 역사에서는 중요한 거 뭐라고 했노? 계기적인 거, 원인, 그리고 결과. 3.15 부정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계속해서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날이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깡패를 동원하기도 하고 투표를 바꿔치기도 하고 3인조, 5인조를 해가 서로 이승만 적었는지 그거를 확인시키면서 이렇게 동원하고 이거 선생님 설명한 바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그거만 알는데 요거 하나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 알겠지? 이렇게 체크하고 문제 푸세요. 됐죠? 응. 이거 뭐 하나 더 적으면 이때 이제 뭐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3명이서 한 팀, 5명이서 한 팀, 야 너 3명끼리서 야 너 이승만 적었지? 나 이승만 적었어. 다 확인받고 이제 이렇게 공개투표. 그래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그래서 자, 요 이봉호 부통령 단서 요건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다시 자세하게 요 부분 관련해서 설명할 거고 일단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터졌다. 그거만 알면 돼. 도저히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거 그냥 외워. 알겠지? 그건 그냥 간단하게 너네 점수 주려고 그냥 아주 가볍게 터치하듯이 하고 문제 낸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외우고 바로 점수 먹을 수 있는 자, 국가재건 제고회의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국가재건 제고회의 요거는 군사정변 일으키고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키고 박정희가 일으키고 나서 다른 거를 완전 다 넘어서는 최고 통치기구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고 요거 중심으로 운영을 했어. 돌아가게끔. 그래서 국가재건회의 요거 발표하시고 요거 하나만 일단 아시면 문제 바로 딱 떨어지게. 군사정변 이후에 만든 뭐 초헌법적 최고 통치기구가 뭡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옆에다가 초헌법적 최고 통치기구. 그러니까 헌법을 능가하는 헌법 능가하는 거로 말 다 하지 않느냐? 최고 통치기구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더라. 군사정변 이후에 그거 하나만 알고 그 다음 부분부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게. 시험 끝나고 나서 자 한일협정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 좀 빡세게 나올 겁니다. 한일협정하고 베트남 파병 요거 예전에 우리 역사 퀴즈 할 때 설명했죠. 자 한일협정 체결 요거 치고 독립축하가 명목으로 받았다. 완전 굴욕적이네. 굴욕적인 거에 반대해서 6.3 시위가 일어납니다. 학생들 중심으로. 요게 64년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밑에 있는 베트남 전쟁에서 요거 연도 한번 적어봐봐. 1964년에서 1973년까지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한다? 한국군의 연대야. 줄치고 요거 브라운 각서라는 거 줄치고 자 거기서 이제 요 지문 그대로 나오거든? 시험 문제. 그럼 한번 보자. 6.3 시위 때 있었던 요거 발표 내용이야. 자 학생들이 6.3 시위 6월 3일날 시위를 하는 거야. 왜 시위를 하냐면 너무 굴욕적이다. 이 굴욕적인 외금해진 거 우리 이거 용납 못한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그 소식도 들리니까 이것도 너무 싫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봐봐. 5월 군부 쿠데타 붙여봐봐. 이거 뭐 이야기하니? 5.16 군사정변 이야기하죠. 5.16 군사정변. 그 다음에 원수 일본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관계.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뭐? 한일협정, 굴욕적 외교 요거 반대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 뭐 이야기하는 거고 베트남 파병하는 거.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박정희는 맨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박정희는 자기만의 그 민주주의가 이거 우리만의 독특한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의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독특한 민족적 민주주의다 이것이. 근데 이제 대학생들 이 6월 3일날 시위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와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네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줄 거 없다는 거야. 장려한다. 장례식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가 도대체 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
장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요 64년 기억하시고 여기서 비판하는 게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봐봐. 너네 지금 베트남 파병을 했던 거는 미국이 그러면 아시아 쪽에서 베트남에서 베트콩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기존에 있는 민주주의 정부를 엎으려고 했는데 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 정부를 엎든 말든 공산당이 엎든 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개입을 하는데 그만큼 그 시기가 뭐였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빠질 때는 다시 바뀌죠. 해빙 때야 해빙. 그래서 요거 적어봐봐. 베트남 전쟁으로 갔던 거는 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간 거고 나중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런 반전 운동도 있었고 이제 닉슨 독트린 1969년에 있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닉슨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베트남 전쟁에서 빠진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거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더 쌤 이야기할게. 이 한일협정은 또 다르게 표현하냐면 뭐냐면 요거는 한일기본조약이라고 합니다. 한일협정의 다른 말은 한일기본조약이라고도 하는데 한일기본조약은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일단은 야 그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면서 요걸 수립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일본은 북한을 인정 안 하고 남한 너네하고 지금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남한이 너네가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인정. 그러면 이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대만하고 어디를 수교하느냐에 따라서 수교가 만약에 중국하고 수교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중국 너네가 대만이 아니고 너네가 여기서는 정통성 있고 너네가 합법적인 정부야 그 얘기가 들어가면서 수교를 하는 거고 만약에 대만하고 수교를 하려고 하면 아유 중국 아니야 대만 너네가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그렇게 해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알겠지? 유일한 다른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2인자가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딱 하나만 하늘에 태양은 딱 하나이듯이 이렇게 딱 하나만 딱 세웁니다. 합법적인 정부는 하나다 유일한. 그래서 한일기본조약으로 결국은 이제 일본이 한반도에서 한국을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굴욕적으로 독립축하고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하나 없고 하나 있고 그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한일기본조약에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얘들아 문제 하나 봅시다. 요거는 시험 문제 그대로다. 자 꿈과 희망의 역사. 이거 안 넘어가네. 아 진짜. 오케이. 자 요거는 시험 문제 그대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은 자 요거 한번 1번, 2번, 4번, 4번, 5번 쭉 읽어봐봐. 답은 몇 번이겠노?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 그대로 이번에는 조금 점수 좀 잘 나오게 선생님이 이제 그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답은 몇 번이겠노? 2번이겠죠. 왜?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 내용은 요거는 카이로회담이죠. 2번은 카이로회담이니까 답은 2번이겠고 자,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직후에 구성된 총법정의 최고통치기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일기본조약에 요런 2조, 3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한일협정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910년 8월 22일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요거 10년에 뭐 있었노? 한일 병합이 있었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완전 식민지로 되는 그 시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효다. 그 얘기고 합법적인 정부다. 너네 이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자, 요거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64년. 63 시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거. 일본 제국주의, 그다음 대미 의존적 관심불정의 한국 경제를 요 포인트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보자. 베트남전에서 미군 철수와 냉전체제 완화 속에서 이게 추진됩니까? 아니지, 그치? 지금 베트남에 파병한다는 거는 냉전이 아주 격할 때 지금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지지부진해지고 막 반전운동 많고 막 지금도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닉슨 독트린 때 그때 69년에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한국군이 했는데 맞죠? 이거 아까 요 관계에서 뭐 나왔었노?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베트남 파병이 있으니까 디귿 관련된 내용은 브라운 각서니까 들어가겠죠, 그렇죠? 리을 관련 내용 이거 뭡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뭐다? 원수 일본 제국주의를 수입했다. 한일 협정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맞죠? 이게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끝. 자, 그러면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소수령 가르쳐줬고 그리고 뒤에 부분은 급하게 나가니까